국내 증시가 미국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되며 거래 대금이 급감하는 추세입니다. 중국발 악재가 지속되며 대표적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반토막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사 공급 대책 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값이 V자 반등을 보이며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던 여당이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오늘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미국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조정 여파를 보이자 동학개미의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며 증시 거래 대금도 급감하는 모양새인데요. 김혜영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증시 거래 대금이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지난해 동학개미 운동을 이끌며 증시에 큰 손으로 자리매김한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가 크게 위축된 영향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가 짙어진 데다 박스권에 갇힌 증시에 이렇다 할 상승 모멘텀이 부재하자 몸을 사리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된 일평균 거래 금액은 23조 원. 정점을 찍었던 지난 1월 일평균 거래 대금과 비교하면 약 40%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 지난 1월 일평균 20조 원대 거래 대금을 기록한 데 반해 3월 횡보장에 접어들며 반토막이 났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3,150선 전후에서 머물고 있지만 거래 대금은 상승장 이전으로 회귀한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래 대금이 급감하는 추세가 뚜렷해지며 5월 들어 일평균 거래 대금은 10조 원 아래 머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우려 등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강해진 데다 국내 주식의 고점 부담과 5월 재개된 공매도 등의 영향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관망세는 한동안 짙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만남으로 한국과 미국의 백신 동맹이 구체화되며 모더나, 노바백스와 코로나19 위탁 생산을 각각 체결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장 초반 90만 원을 돌파하기도 했지만 전장보다 0.35% 내린 85만 8천 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반면 SK바이오사이언스는 0.93% 오른 16만 3천 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두 종목 모두 장 초반 강세를 보였는데 상승세를 유지하는 데는 실패한 겁니다. 구체적 생산 물량 등 계약 조건이 공개되지 않았고 지난주 이미 해당 소식이 선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진원생명과학과 제넥신, 셀리드 등 국내 백신 관련 주가는 각각 약 5%에서 12%가량 떨어지며 약세를 보였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중국발 충격이 지속되며 비트코인의 시총이 반토막 났습니다. 올 들어 급상승해온 암호화폐 시장은 지난 10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종전 입장을 뒤집고 테슬라에서 차량을 살 때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받지 않겠다고 밝힌 뒤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 지난 21일 중국이 비트코인의 거래는 물론 채굴도 금지한다고 밝히며 하락폭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현재 한국의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약 11% 넘게 떨어지며 4,200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사 공급 대책 이후 잠잠해졌던 집값 다시 오르는 분위기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5월 셋째 주 서울 지역 집값은 평균 0.1% 올라 전주보다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다. 이는 이사 대책 직전인 2월 첫째 주 수준입니다.
지난 4월까지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포함한 주택 가격 상승률은 3.16%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3%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아파트값만 보면 상승세는 더 가파릅니다. 아파트는 지난 4월까지 4.62% 오르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올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 아파트값은 V자로 반등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4.7 보궐선거 전후로 주춤했던 집값이 다시 회귀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오는 6월 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부동산 규제 강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던 여당,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설석영 기자입니다. 오늘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27일 열리는 정책의원총회에 부동산 세제 조정안과 주택공급 대책 방안을 안건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종부세를 비롯해 양도세와 대출 규제 완화 방안 등을 놓고 당내에서 이견이 큰 만큼 사안별로 여러 안을 마련해 해답을 찾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날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도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감면 기준을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정책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발표한 대책은 세 부담 경감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먼저 세부담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를 도입해 공시가격 상승률을 직전 연도의 5%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폭등하는 것을 방지하고 조세 부담 가중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1주택자의 종부세 감면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고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90%로 동결한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6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고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역시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를 강조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LTV와 DTI 우대 비율을 기존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올리고 소득 및 주택가격 기준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업계에선 주요 지역 아파트값이 V자 반등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정책 조정안을 놓고 이번 주가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 임대차 시장에서 30세 미만 세입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직방이 전국 확정일자가 부여된 세입자를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올 4월까지 30세에서 39세 사이 세입자가 28.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50세 이상이 26.8%, 30세 미만이 25.2%, 40세에서 49세 사이가 19.8% 순입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30세 미만 임차인의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점입니다. 직방의 분석 결과 2014년 대비 2021년 확정일자 임차인 비중이 유일하게 늘어난 세대는 30대 미만입니다. 30대 미만은 8.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이 본격화된 2018년과 2019년에 30세 미만 연령층의 임차인 비중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직방은 소득과 경제적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취약한 30세 미만이 임대차 시장으로 유입되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들 계층의 법률적 보호 장치가 더 세밀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 하락했고요. 코스피 지수도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엔 0.5% 안팎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최근 코스피는 5주 동안에 3,100, 3,200선 사이에서 횡보하며 박스권 장세를 보이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증시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전망에 대해서 김현진 알파투자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증시가 생각보다도 더 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3거래일 연속 내렸습니다. 시장 어땠는지 먼저 짚어주시겠습니까? 오늘 국내 증시는 외국인의 매도 공세의 하방 압력을 좀 받았습니다. 지수를 견인할 만한 뚜렷한 펀더멘털이 부재한 점이 하락 요인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등 경제지표 개선에도 지수별로 엇갈리는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금일 국내 증시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의 연이은 매도세가 시장을 주도하면서 변동성 심한 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인플레이션 전망이나 테이퍼링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연준 내에서도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 불확실성을 만들어내면서 시장에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겠고,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무려 9거래일 동안이나 지속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가상화폐 시장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는 개인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면서 기소 하락을 방어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그렇다면 증시 전망에 대해서도 불안하신 분들 많을 텐데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국내 증시는 조정이 계속되면서 반대 매매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위탁 매매 위수금이 늘어나고 신용 융자 잔고 역시나 최고치를 경신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예정되어 있던 브레이너드 연준 의사 등 주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앞으로 시장에는 외국인이 어떤 매매 포지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국내 증시는 악재에 민감한 상태지만 악재 속에 숨겨진 호재성 재료들이 나온다면 상승 탄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위치이자 흐름으로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변동성 상태로 인해서 피로도가 꽤 높아지긴 했어도 저점을 높여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주가 순이익 비율 밸류에이션에 비해 부담이 크지 않은 구간에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국내 증시의 하단을 지지해줄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기 실적 시즌은 종료가 됐지만 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무려 44조 원 규모의 미국 내 투자를 약속하면서 반도체와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에서 수급이 돌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로 앞으로의 성장성에 초점을 맞춰서 포트 구성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쉽지는 않은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좀 어떤 업종이 관심을 갖는 게 좋습니까? 네, 이번 주 관심 가져볼 만한 업종으로는 디지털 화폐 관련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즉 가상화폐에 대한 각국의 규제가 나와주면서 시장 자체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대로 디지털 화폐를 상용화하겠다고 나서고 있죠. 디지털 화폐는 민간이 만든 가상화폐와는 다르게 중앙은행에서 정식으로 발행하는 화폐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세계 최초로 중국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상용화하겠다고 밝히면서 현재 대도시를 중심으로 디지털 위안화를 시범 운영하고 있죠. 미국 역시나 디지털 달러 발행 계획을 올 여름에 공개하겠다고 전했는데 국내 또한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디지털 화폐 모의 실험 연구에 들어갔다는 소식에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 또한 꾸준한 상승 모멘텀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변동성 장세에서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투자에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 짚어주시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디지털 화폐 관련 기업들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금융권 및 공공기관을 상대로 전산 장비를 판매하고 현금 자동 입출금기 대행 관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로지시스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TM 자동화 기기 및 금융 통합 단말기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KCT 역시나 앞으로 디지털 화폐가 정말 상용화된다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 자동화 기기의 교체 혹은 추가적인 작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 반영될 재료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진 알파투자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한 배당 제한을 연장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재평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배당 제한 조치가 연장될 가능성이 크지 않아 국내 금융지주사들은 7월 이후엔 적극적 주주 환원책을 쏟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끝나는 은행권 배당 제한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과 같은 형식일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달라진 코로나19 상황과 경제 여건 등을 반영할 계획이어서 주요 금융사들이 대부분 테스트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당국의 가정보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높게 전망되고 백신 보급으로 크게 추락할 가능성이 없는 만큼 배당 제한 조치를 그대로 연장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미국, 유럽연합, 영국 등 해외 금융당국도 배당 제한 조치 등을 끝낼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종료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3월 현재 진행 중인 스트레스 테스트를 마무리한 후 금융지주사에 대한 임시 제한 조치를 6월 30일에 대부분 종료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후실적에도 배당 성향을 축소한 국내 금융지주사들은 주가 부양을 위해 분기 배당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입니다. 이미 중간 배당을 시행하고 있는 하나금융 외에도 신한, KB, 우리금융 등 사실상 4대 금융지주 모두가 분기 배당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한금융은 한국시티은행과 함께 금융당국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이미 통과해 배당 제한이 연장되더라도 분기 배당엔 제약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분기 호실적 역시 분기 배당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1분기 4대 금융지주의 순이익 합산치는 3조 9,68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9.9% 증가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배당 제한 조치가 끝나면 7월부터 분기 배당 외에도 자사주 매입 등 적극적인 주주 환원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순영입니다. 소비자가 직접 선임하는 독립 손해사정사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보험사의 설명 의무가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 보험금 지급체계 정립과 소비자 권익 확대를 위해 손해사정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사는 소비자가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고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한다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는 감독 규정 등을 담았습니다. 또 보험사가 손해사정을 자회사에 위탁해 객관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50% 이상을 자회사에 위탁할 땐 선정, 평가 결과 등을 이사회에 보고한 뒤 공시토록 했습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오늘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강소기업 현장을 찾았습니다. 권 장관은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강소기업이 우리나라 대표 기술 독립 선도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이 경기 화성 에버캠텍에서 소부장 강소기업 100, 강소기업 협의회장단 등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소부장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는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부장 분야의 유망 중소벤처기업 100개사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과 소통하며 소부장 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애로사항 등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에 권 장관이 방문한 에버캠텍은 일본에서 전량 수입하던 식품 포장재 핵심 소재 개발에 성공한 화학제품 제조회사입니다. 유관기관과 수년 동안 협업해 디스플레이용 정전기 방지 코팅제도 개발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144억 원으로 2019년 대비 40% 증가했고 직원 수가 기존 36명에서 44명으로 15% 늘었습니다. 권 장관은 에버캠텍의 생산 현장을 돌아보며 소부장 강소기업의 기술 독립 모범 사례라며 소부장 국산화에 성공하고 있는 강소기업들의 노력과 그간 성과를 격려했습니다. 이후 이어진 강소기업 협의회장단 등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는 해외 출입국에 대한 코로나 자가격리 프로세스 간소화와 기술 개발, 사업화에 대한 전주기 지원 등 소부장 강소기업이 직면한 애로 건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소기업의 정책적 지원의 연속성이 좀 담보됐으면 좋겠다. 결국은 선정된 이후에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권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좀 충분히 듣고 그 이야기가 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기부는 올해 기술개발 예산을 1,952억 원으로 작년보다 800억 원가량 증액했습니다. 또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사업 강소기업 100 전용과제를 올해 신설하고 50개사에 125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국민 절반 이상은 내년에도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에 따르면 전국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지난 21일부터 이틀 동안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0.3%는 인상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최소한 올해 물가 상승률보다는 높아야 한다가 27.1%,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10,000원 선이 돼야 한다가 23.2%로 나타납니다. 반면 동결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39.7%,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0%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2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관한 기후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작년까지 목표했던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죠.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상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전 세계가 협력해서 온실가스를 줄이고 또 탄소 중립도 실현한다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비용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온실가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기후정상회의에서 선진국들 과거보다 더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다죠. 네, 그렇습니다. 기후정상회의 이후에 대경제정책연구원이 예.
기후 정상회의 주요 내용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를 했어요. 보고서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50에서 52% 감축하겠다. 이런 목표치를 제시를 했는데요. 예. 이것은 이제 오바마 행정부가 제시했었던 2025년까지의 감축 목표보다 2배 상향한 수치로 정말 획기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보였고요.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1990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 수준을 5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일본도 2030년까지 감축 목표를 2013년 대비 26%에서 46%로 2배 상향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자, 일단 2030년까지입니다. 예. 2030년까지 얼마만큼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실질적인 목표를 제시하지 못한 나라가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는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중국은 2060년에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이 큰 목표만 일단 제시를 했죠. 예. 지금 그러면 이제 국제사회에서 얘기하는 게 탄소 중립 이루기 위해서 2030년까지 2000년 대비 50% 이상,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확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일단 국제사회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그런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할 때 예. 지구 평균 기온 상승률을 갖다가 산업화 이전이죠. 대비 2도보다 현저히 낮은 순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목표를 세우고 있거든요. 예. 기후변화 위험을 고려할 때 위험 부담은 위해 요인 등에 의해 인간의 생명과 재산에 악영향을 미치는 피해의 크기 또 발생 가능성으로 정의가 돼요. 예. 그런데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크기와 발생 확률을 고려했을 때 2100년까지 기온 상승을 2도 이하로 안정시켜야만 한다는 것이고 2100년까지 2도 이하 안정화가 하려면 2050년엔 반드시 탄소 중립을 이뤄야만 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경제연구원에서는 현재 추세로 우리가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2100년까지 우리나라의 경제적 누적 피해 금액은 4,867조 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만일에 탄소 중립 시나리오로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인다면 피해액은 1,667조 원으로 피해 금액의 46% 정도죠. 그러니까 절반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 4,000조 원 이상의 대규모 기후변화 피해가 발생하는 확률은 현재 배출 추세를 유지하는 경우는 20%, 탄소 중립 시나리오 갈 때는 1.8%, 탄소가 중립이 돼버린다면 0.0002%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했어요. 예. 정말 이제 예측대로라면 탄소 중립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인 것인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생명도 줄이고 이거 지키고 재산 피해도 잘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생명을 줄인다 그랬네요, 제가. 네. 생명을 지키는 거죠. 네, 네, 예, 그렇습니다. 피해가 워낙에 크다고 듣다 보니까 이게 온실가스 저감 대책이 획기적으로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은 당연히 들 것 같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작년 유엔에 제출한 국가결정 기여라죠. 우리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죠. 이때 이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17년 대비 그 양이 얼마냐 우리나라가 7억 9,100만 톤이었는데 여기 대비 24.4% 줄이겠다고 밝혔어요. 네. 그래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5억 3,608만 톤을 넘지 않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요. 2030년 배출량은 유엔 경제사회기구의 2030년 한국 인구 전망치인 5,115만 2천 명으로 나누면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10.48톤으로 계산이 돼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나라들이 기후정상회의에서 내놓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을 한다면 2030년에 한국이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1인당 배출량에서도 미국과 중국을 제치고 10대 주요 경제국 가운데 1위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 1인당 배출량은 경제 구조뿐 아니라 국민들의 생활 수준, 에너지 소비 행태까지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까지 제치고 주요국 가운데 1위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미지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으로 다가오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기후정상회의에서 더 강력한 온실가스 저감 대책을 내놓겠다고 일단 약속을 했고요. 또 지금까지 저개발 국가 등의 석탄 발전소 자금을 지원하던 것 이것도 하지 않겠다 선언했는데요. 저는 이제 우리 정부가 올해 안에 유엔에다가 이제 지출해야 하거든요. 국가 기여 이제 결정 기여 부분 좀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획기적인
온실가스 저감 목표 상향이죠. 지금보다 훨씬 상향된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예. 온실가스 절감의 절실한 필요성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